오늘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같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그 자기소개하고 왜 이 스터디에 관심을 갖고 합류하셨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뭐 윤범기 그 기자고, 제가 민주당하고 좀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선거운동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한 거는 유명하죠. 제가 책에도 썼고. 근데 또 제가 석사 논문을 민주당에 대해서 썼어요. 사실 이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그런 그 주제로 논문을 쓰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요즘 그렇게 한국 정치에 관련된 그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은 별로 없어요. 되게 그 요즘은 IPE라 그래서 국제 정치 경제 뭐 이런 게 이제 정치학계 어떤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약간 이제 그뭐 통계를 돌려서 뭐 이렇게 그런 뭐 무역 구조나 뭐 이런 걸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전통적인 그 주제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국민경선제 도입 과정에 관한 연구, 이제 그게 제 석사 논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2002년에 특별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른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요거를 이제 제가 주로 원내 정당 모델, 대중 정당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석사 논문 주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사, 그때 정당사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옛날 민주당의 전신의 한민당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그 공화당, 박정희가 만든, 김종필이 만든 공화당의 역사도 그때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각국의 또 미국이나 유럽의 정당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걸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당이 제 전공 분야가 된 거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생도들한테 그런 강의도 하고, 그리고 다시 기자가 됐는데, 마침 또 처음 사건팀 마치자마자 잠깐 처음 출입했던 출입처가 국회였고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출입, 이렇게 지금 노조 전임자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10년차 때 출입했던 출입처도 이제 국회였고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민주당하고는 좀 인연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민주당에 대한 공부는 그냥 이제 평생의 이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쭉 해나가고 있는데, 마침 이 책이, 제가 옛날에 민주당 출입할 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때 이제 의원실 마와리를 돌다 보니까 이 책이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 60년사라는 이런 책을 이제 문재인 대표가 낸 거잖아요. 그 55년을 민주당 창당으로 보기 때문에 2015년이 60년이 됐던 거지. 물론 이제 이 책 보시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저거 한번 내가 봐야 되는데, 왜냐면 내 전공이 저건데, 내가 아무리 기자라 그렇지만 또 민주당 출입 기자기도 했고 언제 한 번은 봐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노조 전임자 이제 4년 차에 들어서서야 조금 이제 시간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아예 못 보겠구나. 이게 또 분량도 한 800페이지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봐봐야 되겠다라고 연날 문득 마음을 먹고 이 책을 이제 제본을 이렇게 국회에 계신 이승은 비서님한테 빌려가지고 제본을 했는데, 이제 뭐 혼자서는 또 안 보게 되잖아요. 이게 800페이지나 되는데 솔직히 혼자서 안 읽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우리 신성장학파 방에 올렸더니 몇 분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 독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이렇게 본인과 민주당에 대한 인연이랄까,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이 스터디에 참여한 그 이유 뭐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영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요.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좀 늦게 들어올 걸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시 이제 도봉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고요. 원래는 수화통역사로 수화 강사로 이제 계속 지내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좀 경단녀가 되면서 아이들 이제 엄마들 학부모들을 만나다 보니 이제 여자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목소리, 또 교육적인 부분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당에 그때 가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돼서 내년이나 그 다음번 아직 시기적인 부분들, 형태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출마를
결심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당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려면 또 이런 역사나 정당에 대해서도 또 깊이 있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들과 또 번외로 그래서 조금 이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 책을 과연 읽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이게 이게 지역구에도 많이들 없고 저는 시장에서 몇 권 이렇게 놀고 있는 책을 제가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같이 읽는 모임이 있다는 사실도 되게 놀라워서 네, 적극적으로 조금 읽어보자 하고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책을 읽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인 거죠. 사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김윤정님도 들어와 계신데요. 김윤정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와 이 스터디에 합류한 이유 설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부터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정책교섭팀 맡고 있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북이 풀뿌리 지형이 굉장히 튼실해요. 근데 이제 세월호를 계기로 약간 인권 감수성이 생겨서 생활 정치하는 분들이랑 많이 어울려 다녔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주당 3선 4선 지역이라 그분들이 실제로 나중에는 당원이 되지만 말하자면 범진보에 가까운 성향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활동 베이스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 독립서점이나 학술을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어울렸었는데 그때 어카이빙을 했었어요. 사실 이두께의 책이 아주 일반적인 나는데 저는 아주 낯설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까 손혜영 회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 시간에 이걸 읽으러 온 거는 본인들이나 저처럼 이쪽 일을 하겠다는 확률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실무를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세대인 게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약간 문재인 정부가 안타깝게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폐지하는 어떤 수순을 보였죠.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속도인 걸 민주당 친구들을 만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정의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당에 녹색정의 특위가 있는데요. 그 산하의 기후정치인 사실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고 저도 혜영님처럼 내년에 비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60년사가 되게 재밌는 게 그 해가 공교롭기도 했는데 마치 건국절 논란처럼 민주당의 역사와 대한민국 그 진보나 어떤 그 반기득권 민족적인 세력의 정통성을 되게 매칭하는 저는 이거 되게 놀라운 프레임이라 생각을 했고 지금 정의당에 입당한 입장에서 좀 더 진보신당이나 정의당 민노당 쪽에 역사 편람이 지금 없어요. 다 흑책자나 프로파간다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계열을 어떻게 어카이비스트로 정리해볼까 참고도 될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주우리 씨, 주우리 씨도 음소거 키시고 우리 본인 소개하고 이 스터디에 합류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청주 청년 주울입니다. 실은 이제 제가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는 하고 싶었었는데 솔직히 그 책을 다 읽을 자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실은 책도 아직 없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도 아직 안 읽었고 책도 없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일단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좀 읽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스터디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누가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그냥 소감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안 읽으시면 이번엔 안 읽으신 대로 그냥 이렇게 적당히 따라와 보세요. 저는 열심히 경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경청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 김보미 씨, 김보미 씨도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자기 소개와 함께 왜 이 스터디에 합류하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보미입니다. 네, 이 책이 일단은 너무,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용이 되게 지루하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서 읽으면 졸려요. 그래서 그 졸음을 좀 뚫고 강행해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본을 떠가지고 귀한 책인데 이게 절판이어서 제본을 떴는데 그래서 사진이 다 흑백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잘 이렇게 안 보이는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언제
본을 좀 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네, 그래서 좀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좀 풀리면 다 같이 윤봉기 기자님하고 모여서 원본 사진도 좀 보면서 같이 토론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 지금 번개에 치는 벼락치기 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데 되게 좋은 거는 역사는 정말 돌고 돈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이거 보면서 반대파가 했던 말을 지금 대선에서 하고 있고 되게 재밌는 형국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정호님. 네, 박정호님은 국민의힘 당원인데 이렇게 또 이 스터디를 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네, 본인 소개하고 그다음에 스터디에 참여하신 동기도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국민의힘 청년당원입니다. 근데 저는 요새 홍준표 후보가 뭐 좌파 우파 얘기하잖아요. 저는 중도 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도 좌파인데 왜 국민의힘이 있어? 네, 중도 네. 좌파인데.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예전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가 있었고 공화당에도 상당히 민주적인 인사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안보 빼고는 거의 뭐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뭐 윤봉기 기자님한테도 뵙고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롤모델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호남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나왔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전 정치는 항상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도저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이. 이런 전환기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자 나왔는데 그 지대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윤봉기 기자님이세요. 다준다 연구소고 그리고 연설대전이고요. 이런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정말 가슴에만 품고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지금 이 순간 다 보면 다 여성분들만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그렇고 일단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고요. 항상 어떤 삶의 모든 순간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정 씨. 김혜정 씨는 그 국제신문 기자시죠? 민주당 출입 기자신데 이번 스터디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자기 소개하고 이 스터디 참여한 이유 설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신문 김혜정이고 현재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입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뭐 계속 민주당 그냥 지금 현안만 계속 쫓아가는 것 같아서 단편적으로 그 전에 계속 정당사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윤봉기 선배한테 한번 정당사를 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 어느 책이 괜찮냐고 추천 또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 60년사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실제로 좀 보긴 봤었는데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빌려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읽지를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찰나에 선배가 이거를 제본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때다 싶어서 같이 여기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출입처니까 뭐 제대로 알면 좋죠. 나중에 기사 같은 거, 칼럼 같은 거 쓰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한송현님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자기 소개하고 이 스터디에 합류하신 이유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고요. 저도 좀 비슷한데 정치에 전혀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했고 근데도 당원 가입은 되게 우연히 15년 전쯤에 했어요.
다행히 그때 또 제 주변 사람이 권리당원좀 모집하면서 아마 저한테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정치에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정치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주변이 거의 다 진보 성향이더라고요. 거의 다 한 90% 이상. 그리고 엄청 우파이신 분들은 왜 우파일까? 그리고 알아보니 그분들이 뭐 아버지가 칠선 의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친일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친일파란 말을 안 하는데 뭐 우리나라 최초 민영은행장 이러면 친일파잖아요. 엄청 부자고, 예, 엄청 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눈치를 챈 거죠. 이게 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진보네? 약간 이렇게 좀 꽉 막히거나 좀 친일파들이 다 우파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진짜 정말 제가 연설문을 썼지만 작년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가 또 아는 오빠가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후보로 나와서 그냥 예전에 받은 것도 있는데 나도 좀 도와야 될 것 같고 다행히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는 일이 잘려가지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좀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성위원장까지 맡게 돼서 진짜 어쩌다 정치가 됐어요. 아니, 그분은 당선되셨습니까? 당선되셨고 뭐 지금 완전 뭐 최고위원으로 지금 아주 잘. 그래요? 지금 네. 강병원? 아니 김용민 의원님. 김용민 변호사.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성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하게 돼서 못하면 자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잘하고 다른 사람이 되게 잘하는 일을 제가 못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는 게 정말 너무 없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연히 그 연설대회를 포스터를 보고 저 정말 그냥 진짜 저기 상금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약간 그 연설대회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약간 역사도 예.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던 게 저는 연설문 리뷰한 거는 어차피 스터디지만 그 일화 중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연설할 때 너무 재밌었던 내용 있잖아요. 그 너무 웃겼다 그분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웃고. 예, 그 이제 뭐 감옥에서 이유 여사가 뭐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했는데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렇게 웃겼대 그분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은근 재밌는 거예요. 이거 역사도 좀 알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이거를 스스로 읽게 되진 않잖아요. 이런 책을.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의원실에서 잠깐 뭐 일을 좀 봐달라고 해서 봤는데 거기서 이 책을 봤어요. 이 책을 봐서 이런 책도 있네 이러고 누가 이런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말 그대로 이게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저절로 좀 그래도 읽던지 스터디하던지. 근데 사실 못 읽었어요. 제가 의원실에서 가서 책도 가지러 갔어야 되는데 못 갖고 바빠가지고 제가 좀 의원실을 의원실이 이사를 함으로써 예전 의원실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정말 요즘 선거인단 모집 때문에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읽어서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읽어도 들어가도 된대요. 너무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 안에서 또 사람들 토론하는 거 보면서 엄청 또 공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안에 이제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정말 이런 게 열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건 그 참가비가 어떻게 돼요? 이건 무료예요. 이거 무료예요? 대신 이 책을 사는 비용이 재본비가 42,000원이었어. 그래서 공짜로 구하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득템하신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여기서 했던 강의를 들으면서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강의 그 내용이나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윤정 학부장님. 네, 정말 퀄리티 있고 되게 훌륭하신 분이.
그분은 한나라당이지만 근데 그분이 왜 그쪽 다닐까? 새누리당으로 출마하셨던 분인데 그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준석보다 더 괜찮은 보수 청년이지. 그래서 그분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사람 아닌가? 아니면 그분 아니면 그쪽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약간 이제 그래서 그분이 좀 바꾸라고 들어가셨나 이런 마음도 들고 강의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그래서 그 섭외 이겨낸 건 섭외 능력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 좀 쫓아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범기 기자님이 그래야 저한테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개인적인 질문들이 좀 생기긴 했거든요. 이분은 언제 출마를 할까? 아깝다. 그냥 이렇게 학교만 운영하기 좀 아까운 분이다. 이런 분들 마음 사실 좀 들었거든요. 출마하신다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현숙 씨 들어오셨는데 박현숙 씨는 지방이라 인터넷 연결이 항상 불안정해가지고 말씀은 못하시고 채팅으로만 항상 참여를 하십니다. 여기 자기소개하는 걸 채팅으로 올려놓으셨으니까 한번 쓱 보시고요. 그다음에 김수영님 그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뭐 본인 소개하시고 오늘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는지 책 그리고 뭐 스터디에 대해서 참여 오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김수영님? 저기 기자님 저 이동 중이어서 참관 중인데요. 네네. 저 MBN 뉴스와이드 하고 있는 김수영 PD고요. 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지금 갑자기 당직 끝나고 봤는데 관심이 많아져서 와서 듣게 됐습니다. 조용히 참관하겠습니다. 퇴근 중이신 거예요? 퇴근하시는 중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귀로만 들으세요. 네네. 네. 네, 김수영 PD는 우리 회사 PD입니다. PD. 뉴스와이드라고 그 대담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시사지라고 PD시고 저희 노조에서도 또 이렇게 그 공정방송위원 뭐 이런 걸 활동하시면서 되게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오늘도 들어와 주셨네요. 바쁜 와중에 퇴근길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차피 이제 독서 모임이니까 읽은 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커리큘럼은 그 민주당 창당부터 그렇죠? 1955년 창당이지만 그 전사가 또 좀 있죠.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2공화국 때까지, 그러니까 5.16 쿠데타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주 초기 원형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그 페이지로는 170쪽입니다. 170쪽까지인데 각자 얼마큼 읽었는지 하고 일단 그 읽고 나서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간단히 좀 들어보세요. 손혜영 씨부터 먼저. 음소거 키시고 오늘 얼마나 읽었는지 하고 소감. 저는 일단 경향신문 페이지까지 117쪽까지밖에 못 읽어서 너무 117.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승만 정권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때 이제 부정선거 이제 막 그렇게 한 거를 하기 바로 직전까지 딱 읽은 그런 부분인데 읽으면서 사실은 계속 들은 생각이 이때 당시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출마를 결심했다면 또 내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의원을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감정을 이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유당으로 굉장히 네? 자유당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이제 사회복지과 나와서 약간 사회복지과라고 쓰고 사회운동과라고 읽는다는 운동정신이 조금 있어서 그랬을 것 같진 않고 어떻게 보면 혁신정당으로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돌아가셨을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나는 되게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내가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는데 현재에 있는 나도 내가 지금 이 출마를 고민하면서 진짜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사건들에 조금 몰리기도 하고 견제를 받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조금 의식들이 비슷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런 게 과연 정치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뭐 취하려는 것만이 정치는 사실은 아닌 건데 조금 저는 연대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이때 당시에 만들어질 때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보고 내가 되게 무서운 판에 들어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나는 똑똑하게 어떻게 조금 혁신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알겠습니다. 네. 너무 조금 읽어서 사실은 얘기 소감은 계속 간단히 하시면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돌아가면서 또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김보미 씨.
김보민 씨도 음소거 키시고 뭐 읽으신 그 이렇게 소감 얘기해 주시죠.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하고. 아, 네. 제가 대선 캠프에 있어서 경선인단 때문에 뭐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라 이거 새벽에 일어나서 벼락치기 상태라서 78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윤 기자님께서 그 강의해 주셨던 그 대통령 그분 챕터의 그 이승만 정권에 대한 내용까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읽으면서 느낀 거는 아, 내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났으면 정말 감사하다. 1번. 네. 그러면 정말 맨날 감옥 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죽지 않았으면 뭐 고문 당했겠구나. 그다음에 차라리 듣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여기서는 살아남는 시대였구나라는 좀 참담한 생각이 좀 드는 것도 한편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너무 그러니까 뭐 눈을 떠니 뭐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을 뜨니 민주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민주주의가 되게 길게 됐다라고 생각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했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뒤에도 통독으로 한번 쭉 넘겨봤는데 아, 실제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과연 몇 년일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눈 떠보니 민주주의구나라는 생각, 올바로 민주주의가 인제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 근데 또 정권이 또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솔직히 요즘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네,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책은 좀 계속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요 스터디가 끝나면 윤 기자님께서 조금 이렇게 챕터를 좀 나눠서라도 스터디 그룹이나 뭐 강의처럼 뭐 이렇게 물론 비용을 꼭 받으시고요. 이런 거 무료로 하면 안 됩니다. 지적 재산권은 엄청나게 소중한 거고 주야로 정말 윤 기자님 그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듣고 책이 벽으로 있지만 그거는 노력의 대가를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윤 기자님이 저는 월급을 잘 받고 있습니다. 출마를 안 하셨으면 해요. 이런 보석 같은 분이 막 공격 안 받았으면 좋겠고 차라리 EBS 총장님 막 이런 사장님 막 이런 쪽으로 밀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EBS 사장하면 아주 잘 경영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맡겨주시고요. 네, 뭐 김윤정 씨도 책 얼마큼 읽으셨는지 하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또 댓글에 덤블도 하나 날려드렸고요. 책은 134페이지 지금 419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혁명의 소용돌이 접니다. 1부터 쭉해서 여기까지 읽었고 근데 부정선거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읽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자료방에 잠시만요. 요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미얀마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보시면은 여기 그 군사 정권이 내년 2월 1일에 선거가 잡힌 게 있었어요 원래. 근데 자기네가 합법적으로 지지를 얻을 리가 없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동기도 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정당사에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한 정권이 그런 거긴 한데 이게 너무 주기적으로 선거 대신 이게 반복되니까 저는 이제 소수 정당 들어온 입장에서 한국의 대표성이 많이 현재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제로부터 나라를 수복한 다음에도 특정 계층이 헤게모니나 어젠다를 먹으려고 그러고 계속 대표성에 대해 왜곡을 시도하는 우리의 국민성은 뭐지?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사람의 정치적 내구조가 이전자인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느낀 게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린 72, 3페이지 보면은 한국 최초의 필리버스터가 1956년에 나와요. 그거를 이제 한 재작년 정도, 재재작년쯤에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진상은 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은 좀 조심스러운데 마스터 플랜 1.5라는 영화에서 이제 문제시한 그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 있는 기계를 지금 아직 폐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도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있다는 것이 이 책에 드러나는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지금 계속 죽어나가죠. 여기 김주열 열사 나오고 그 후에 이한열 열사가 나중에 나올 거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눈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치를 우리가 하게 될 사람이 여기 7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권력을 정의하는 거버넌스 자체를 못 바꾸는가에 대한 저는 좀 되게 문학적인 질문을 얻어가게 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정 기자님, 김혜정 기자님도 읽으신 부분 소개해 주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는 95페이지밖에 못 읽었는데요. 이까지 읽었을 때 좀 저한테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앞부분에 대구도 야당세가 강했다 이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은 대구 하면 되게 보수세가 강한 어떤 국민의힘의 텃밭 중 하나인데 50년, 60년 전만 해도 대구도 야당세가 강했고 당시에 민주당이 가장 큰 지지를 얻었던 지역 중 하나라는 그 역사를 보면서 사실 당시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게 전 국민의 지역이랑 상관없이 전 국민이 원하던 시대 정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인 지금 생각했을 때 어쨌든 지금 모든 사람이 생각해서 민주주의는 지금 이룩하는 가치니까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금의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뭘까라는 생각까지도 사실 이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대구 결국은 이게 지금 어떤 정치 상황을 보면 항상 지역으로 나눠서 여기는 뭐 광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고 영남권은 소위 뭐 그런 보수당 텃밭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적인 구분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까지도 거쳤습니다. 그 시대별로의 어떤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 지역별로 그 정당 지지 정당이 나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별 시대 정신에 따라서 지역 구분이랑 상관없이 지지 정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느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읽었을 때 중간에 91페이지에서 당시에 그 언론 조항 관련해서 야당 출입하던 유력지들이 거기에 많이 비판을 했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제신문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언급돼 있어서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국제신보가 국제일보가 된 거예요? 국제신문이요. 네. 국제신문이? 네. 지금 현재 국제신문? 네. 오래된 신문이군요. 네. 전통이 있으십니다. 그때도 국제신문이 야당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사실 부산에서는 좀 야당 색깔이 더 강하고요. 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네.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전통이 있죠. 좀 잘 이어가면 좋을 텐데 많이 좀 변질되는 언론도 많이 있고. 박정훈님도 음소거 키시고 책 얼마큼 읽으셨는지 하고 이것이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네, 저는 뜨문 88초까지 읽었고요.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대 정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저도 이제 지역별로 이제 대구에서도 야당이 뭐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고, 정말 민주주의를 계속 이룩하는 과정인데 민주주의 완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방금 막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하시신 말이랑 막 섞여서 머리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 시대 정신,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지만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뭔가 국민들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때가 전환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전환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시대 전환의 그 시대인 것 같아서 그렇고 저는 과연 이 한민당 처음에 이게 한민당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친일과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저는 과연 친일은 무엇인가?
저는 친일이라는 게 민족의 반역자가 친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당시 상황에서 친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현 시대 상황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왜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과거에 그 당시에 살았던 인물로서 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살았던 인물로서 왜 친일과 이런 분들을 왜 용서하게 되었는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 또 이번에 알게 됐지만 그 4.4.5위에 반대했던 그 호원동지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에도 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4.15 부정선거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이 당시에서 정말 목숨 걸고 진짜 용감하게 시민들이 진주시장 부정선거 때도 책을 읽어보면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 그 부정선거를 밝혀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근데 재검표를 했는데 또 나름 그럴 만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바라야 되고 언론들은 왜 이걸 잠잠하고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뭐 주우리 씨나 한송현 씨는 책을 안 읽으셨으니까 그냥 일단은 좀 들으시고 이제 끝나고 나면 소감 얘기할 때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책을 읽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민주당에 관한 책이지만 앞부분에 한민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박정훈 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한민당이 사실 민주당인 거거든. 따지고 보면. 그러면 민주당의 뿌리는 그 한민당도 한국민주당이잖아요. 거기도 민주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민당이 민주당의 그 원 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민당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가 민주당을 연구하거나 민주당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는 한민당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민당은 또 친일파 정당이라고 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한민당의 주요 세력은 친일 지주 집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친일 혐의가 있고, 그리고 대지주였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이제 일제 시대 이미 명사였고 정치를 바로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한민당에서 왔고 한민당의 뿌리는 친일파니까 민주당은 그럼 친일파가 만든 정당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민주당도 이 55년 민주당부터를 역사로 잡는 거지. 왜냐면 한민당을 끼면 그게 애매해지거든. 그렇게 끼기 싫으니까 앞에 10년, 45년부터 55년까지 10년을 치워버리고 그걸 흑역사 취급하고 55년 해공 신익희가 만든 민주당부터를 이제 민주당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55년 민주당을 창당할 때, 그때 발당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발당할 때도 한민당 세력이 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한민당의 주요 어떤 창립자였던 인천 김성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들어와서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 한민당이란 뿌리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인천 김성수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논란으로 또 이어집니다. 근데 인천 김성수는 그러니까 뭐 동아일보를 만들고 고려대학교를 만들고 경성방직을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 근대 대학, 기업, 언론 뭐 이런 근대적인 제도들을 다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제일 가는 지주 아들이어서 집 밖에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자기네 집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근데 또 여기 보면 인천 김성수를 그렇게 단순히 친일파로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어떤 면모가 있냐면 굉장히 품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뭐 반민특위 같은 거 해도 인천 김성수를 직접 이렇게 거론해가지고 해방 직후에도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독립운동가 치고 인천 김성수한테 돈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천 김성수가 웬만한 독립운동가들도 다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일제가 내라고 하면 일제한테도 내고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 가고 뭐 지주고 이러니까
일제가 어느 정도 협력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또 학교도 짓고 뭐 기업도 만들고 이러면서 또 이제 처음에 동아일보는 한글 발행 신문으로 하면서 뭐 일장기 말소 사건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도 하면서 일제 협력도 하고 그러면서 뒤로는 독립운동가들도 지원해주고 뭐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인촌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코 그렇게 단순한 친일파로 이렇게 라벨링 해가지고 무시할 수 없다. 요게 하나 있고 제가 이승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촌 김성수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는 농지개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촌 김성수가 이제 그 재헌의회에서 한민당 세력을 이끄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 부통령이었잖아요. 두 번째 부통령인가? 그러니까 부통령을 잠깐 했죠. 만약에 인촌 김성수가 지주 세력의 대표로서 끝까지 농지개혁을 반대했으면 우리나라 농지개혁 그렇게 쉽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농지개혁은 이승만이 결단하고 조봉암이 실제로 내용 디테일을 만들고 인촌 김성수가 국회에서 억셉트를 해준 거야. 그래서 사실 통과가 된 거야. 그리고 농지개혁이 됐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을 때 한국 농민들이 북한에 동조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땅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고 그게 됐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6.25라고 하는 전쟁을 이겨낸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도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화도 그 농지개혁의 효과는 사실 몇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그게 뭐 실패한 개혁이니 뭐 그 박정희만 해도 63년에 처음 쿠데타를 하고 책을 냈을 때 농지개혁을 막 비난해요. 농지개혁 실패한 거였다라고 비난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요즘은 평가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오히려 그때 농지개혁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뭐 우골탑이라고 자산이 생겨서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었고 대학도 보낼 수 있었고 그게 이제 결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농지개혁을 했던 이른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산업화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농지개혁이 실패한 필리핀이나 남미는 다 망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농지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던 거지.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그런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지만 사실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인촌 김성수가 대승적으로 자기가 지주 대장이면서 지주 오브 더 지주 조선 최고의 지주면서 자기 스스로 그 지주 계급의 불이익을 감수한 거예요. 그래서 몰락한 지주도 엄청 많아요. 그 땅 그 보상금 받았는데 그거 도박으로 써버리거나 아니면 6.25 때 쫓겨나면서 채권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서 완전히 몰락한 지주 계급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때 지주 계급이 몰락했기 때문에 산업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촌은 되게 큰 사람이었다. 품이 넓고 큰 사람이었고 또 여기 보면 책에도 나오잖아요. 조봉암과의 단일화 논란이 있어요. 이 죽산 조봉암은 지금으로 치면 심상정이나 노회찬 같은 사람이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 농림부 장관이어서 그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고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또 야당으로서 농지개혁 통과시킬 때도 큰 역할을 했고 재헌의회 헌법 만드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혁신 노선 공산주의는 버렸지만 혁신 노선을 그러니까 반공에 기반한 어떤 중도 좌파 노선 중도 뭐 사회 민주주의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의 어떤 노선을 견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익희가 죽고 이러니까 아무 야당 후보가 없잖아요. 그때 사실상 거의 유일한 야당 후보로 몇백만 표의 득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적 인기가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한민당을 해체하고 민주당을 55년에 창당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반일 대우를 만들 때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 한나라당 연대니 뭐 옛날에 뭐 빅텐트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 민주당 외부에 있는 조봉암이 국민적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봉암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먹힐 수도 있다. 민주당이 조봉암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옛날에 공산주의자 출신인 김준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결사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촌 김성수는 그 조봉암 선생까지 조봉암까지 끌어들여야 된다. 죽산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조봉암 그 진보당과의 통합을 주장한 이제 뭐 민주 대동파인가 뭐 대통합파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55년에 민주당 창당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금방 돌아가시죠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큰 역할은 못 하시지만 아마 인촌이 죽지 않고 60년대까지 살았으면 어쩌면은 조봉암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민주당 안에서 활동했으면 그렇게 사용시키지 못했겠지. 근데 이제 외부에 미니 정당으로 있었으니까 그 진보당 자체를 간첩으로 몰아갖고 이제 죽여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인촌은 되게 큰 사람이었고 그 김성수의 역할을 결코 그렇게 친일파로만 한정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게 공정한 역사의 공정한 평가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성수가 너무 약간 무시되고 지금 동아일보 또 시조잖아요. 동아일보 가보시면 동아일보 동상이 인천 김성수 동상이 1층에 있어요. 그래서 다리 딱 꼬고 이렇게 앉아 있는 유명한 동상이 있는데 그 중앙고등학교에 가도 있고 고려대학교에 가도 있죠. 그것도 한번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55년 창당 주역인 해공신익희는 또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사실 논란이 돼요. 해공신익희는 지금 민주당 가보시면 뭐 출입기자 김혜정 기자 아시겠지만 민주당 가면 해공신익희 사진이 있습니다. 해공신익희 그 앞에 그 역대 대통령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사진 쫙 있잖아요. 당 대표실에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거기 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게 해공신익희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해공신익희인지도 모르지. 저 아저씨 누구야? 이게 나비 넥타이 메고 있는 누구야? 이러는데 사실은 그분이 민주당을 만든 분이고 민주당이 사실상 처음으로 냈던 대선 후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 나오지만 그 한강 백사장 유세가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워낙 그 자유당이 그 유세장을 못 잡게 다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해버리거나 승인을 안 해주거나 그래서 원래 체육관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유세장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차타차타 아이디어를 내서 한강 백사장에서 하면 되겠거니 해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해서 그거는 막 백사장 야외니까 뭐 할 때만 해라. 거기까지 불편한데 누가 얼마나 가겠어? 이러고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대박이 터진 거죠. 무려 30만 명이 그때 서울 인구가 뭐 100만 명이나 될까 말까 한 시절인데 30만 명이 한강 백사장에 모여갖고 해공신익희 연설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는데 이 책에서 그나마 연설 내용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실어놨더라고요. 구수하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밌잖아요. 뭐 각하라는 거에 대해서도 각하가 뭡니까? 각하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해공신익희 근데 그 연설이 그 당대에는 굉장히 큰 그 이렇게 반향을 일으킨 명연설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해공신익희도 품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죽산 조봉암 그 단일화 논쟁 때도 신익희는 조봉암을 포용하자는 입장이었거든. 자기의 대선 경쟁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조봉암까지 포용하자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꽤 품이 넓은 그리고 원래 독립운동가잖아요. 신익희는 정말 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독립운동가죠. 왜냐하면 임시정부 출신이니까 아마 도산 안창호나 몽양 여운형하고 비슷한 연배고 그 임시정부 실무자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실무자로 참여를 하다가 이제 김구 선생하고 같이 이제 귀국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김구 선생과 같은 노선을 가다가 이 단독 정부를 수립할 거냐 말 거냐 그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해서 김구와 딱 입장이 갈라진 거죠. 김구는 우리 무슨 소리냐 통일을 해야지 단독 정부를 왜 만드냐라고 해서 이걸 거부한 거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만약에 그 재헌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으면 또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랬으면 쉽게 암살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제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원외 인사로 대한민국의 어떤 수립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왜냐하면 통일을 해야 되니까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해야지 단독 정부 수립하면 이건 뭐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입장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공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그 일종의 임시정부의 배신자로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해공이 넘어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국회의장도 1대는 이승만이었죠. 2대 국회의장도 하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큰 역할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의 어떤 전통이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어지는 그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해공신익희 집 갔다 온 거 사진 올렸잖아요. 카톡방에. 그게 청와대 바로 뒤에 있어요. 그 청와대 사랑제라고 그 전시관 있잖아요. 전시관 바로 뒷골목에 해공신익희 집이 있는데 가보면 되게 조그만 집이에요. 문도 잠겨 있어. 근데 이제 그 내가 큰 문틈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안에 이제 그 큰 초상화 사진 있는 거 제가 올려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년도 정강을 47쪽에 보면 그 55년 민주당이 만들어졌을 때 정강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자료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5개의 정강이 있는데 1번은 일체의 독재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기한다. 2번은 공정한 자유선거에 의한 대의정치와 내각 책임제 구현한다. 그다음에 3번은 뭐 블라블라 노동민 노동자 기타 근로대 중에 복리 향상 기한다. 4번은 민족문화 육성, 5번은 국력의 신정과 국제정의 확립을 위해 이제 외교 방침인 거죠. 이렇게 5가지 정도 정강을 내세우는데 근데 크게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5가지. 그 독재 반대 그리고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근로 대중을 서민들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
그다음에 민족 문화역 육성, 그다음에 이제 그 평화, 국제 평화적인 외교 정책. 크게 보면 이 5가지 노선인데 다만 하나 지금은 빠진 건 내각 책임제죠. 원래는 민주당은 내각 책임제 정당, 내각 책임제를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는 정당이었죠. 그래서 2050 때 실제로 내각 책임제를 해봤던 거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내각 책임제 요소만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2050으로 넘어가서 2050 읽은 분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2050은 사실은 장면 정부잖아요. 그럼 장면은 어떻게 볼 거냐? 민주당 초기 지도자 3대장이 굳이 말하자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촌 김성수, 해공 신익희, 그다음에 조병옥. 근데 조병옥도 죽었죠. 근데 조병옥은 사실 4.3 항쟁을 진압하면서 사람을 하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조병옥에 대해서 사실 그 평가는 좋지 않아요. 민주당 안에서는 큰 인물이었는데 4.3 항쟁 진압 때 미군정 그 경무국장을 하면서 워낙 그 민중 학살을 많이 했어. 그래서 평이 별로 좋지는 않고 그분도 역시 이승만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장면과 윤보선의 세대로 넘어옵니다. 2050으로 오면 이제 그때는 주역이 다 바뀌어. 그래서 장면과 윤보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싸우는 시대가 되죠. 윤보선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서 이 장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이 보면 나오지만 6.25의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대 주미대사였고 천주교에서 추천해갖고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어를 엄청 잘했던 거야. 그 박사요. 그래 이승만처럼 미국 박사고. 그러니까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을 해놨는데 마침 6.25가 터졌을 때 유엔에 있었던 거야. 유엔이 그때도 뉴욕에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뉴욕 그 유엔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그 유엔 내부에서 이 설득을 해가지고 상임이사국들 설득해서 즉시 파병을 해야 된다. 이러다가 나라 없어진다. 해가지고 절절하게 그 호소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외교전을 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5가 터지자마자 3일 만에인가 유엔군 참전이 결정되고 바로 미군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 그 덕분에 우리가 6.25를 이겨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 이미 구국의 영웅으로 민중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끈 거죠. 그래서 부통령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외교적 역량이 뛰어난 분이었고 또 이승만이 외교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되죠. 처음에는 아마 장면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나 그랬을 거예요. 주미대사였다가 이승만이 인기가 있으니까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승만 정부에 참여를 하다가 근데 이승만이 하도 독재로 혼자 마음대로 막 하니까 결국에는 인천도 그렇고 장면도 그렇고 다 이승만 사람들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다 조봉암도 그렇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국무총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야당의 중심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선 부통령 후보로 나와서 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됐죠. 근데 당선되니까 며칠 만에 암살 시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을 맞았다는 거예요. 총을.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야. 그때는 부통령 당선되면 야당으로서 부통령 당선되면 총알이 날라오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통 양반은 아닌 거지. 하여간 뭐 그래서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장면이라고 하는 분들 좀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장면이 평가가 안 좋은 게 그 5.16 터졌을 때 그 성당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람에 그 순영원 들어가가지고 한 2박 3일간 숨어 있는 바람에 진압을 못했잖아요. 그때 이한림 장군이 다시 진압하려고 준비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해야 진압을 할 거 아닙니까? 명령 없이 움직이면 쿠데타군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장면 총리가 무슨 생각인지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2박 3일간 조용히 있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쿠데타가 기정사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지막 처신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걸로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죠. 이후에 다시 복귀도 못하고 윤보선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정치를 했는데 장면은 못하고 그냥 그걸로 정치 생명이 끝. 그리고 우리는 그냥 비겁자로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지만 사실 그 전까지 장면은 굉장히 어떤 그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어떤 그런 독보적인 지도자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2050을 운영한 것도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뒷부분에 보면 경제제일주의라 그래서 이른바 1차 5개년 개혁을 2050 때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2050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근데 다만 그 2050이 생각했던 경제 5개년 계획은 그 박정희 정권의 경제 5개년 계획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재밌어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뭐 이런 식인 거야. 민주당이 선거도 이기고 뭐 그랬지만 이게 어디냐면 160조 민주당의 경제 부흥 플랜이라고 해서 김영선 플랜, 그래서 민주당의 경제통으로 알려진 김영선 재무장관이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런 거예요. 김영선 재무장 경제의 기본을 국토건설과 실업자 대책에 두었다. 5개년 계획의 입안도 우선 계획을 실천할 만한 기본적인 재정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건설과 실업자 대책.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작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알았으니까 드디어 말통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작년 정부를 전폭적으로 뭐 허터가 그 당시 국무장관을 만나서 굉장히 그 이승만 정권 때보다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그 원조를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원조를 받아오니까 돈이 좀 생겼잖아요. 이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처음 그 입안을 했고, 근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토건 사업이에요. 토건 사업. 그 외국 원조 받아온 걸 가지고 여기저기 건설을 벌입니다. 여기 보면 161쪽 밑에 보면 이런 거죠. 초범의 농촌지구부터 시작하여 소도시 이르기까지 조림, 사방, 소규모 수리사업, 하천 정리, 도로 등 공공사업을 하는 등 노동집약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게 뭐냐면 그때 실업자가 많던 시절이니까 이게 이런 이렇게 건설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리는 거야. 또 도로도 짓고 뭐 이렇게 뭐 나무도 깎고 뭐 이런 토건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림으로써 이렇게 일자리를 생기게 하고, 일자리가 토건 사업은 이게 돈이 많이 퍼지잖아요. 왜냐면 서민들한테 막 돈이 퍼지니까 그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보겠다. 요게 아마 민주당이 생각했던 5개년 계획의 시초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였던 거고. 그래서 162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그는 기회만 있으면 말했다.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목표다. 그래서 5.16 군사정부가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내세우듯이 그 1년 전에 민주당 정부는 실업자 흡수를 정책의 제1위로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는 이 일종의 토건 사업을 통한 어떤 국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해보자. 그걸로 실업자를 흡수하자. 이게 이제 5개년 계획 초창기의 목표였고, 그걸 좀 하려고 깔짝깔짝 하는데 5.16 쿠데타를 맞아버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정권이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5.16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박정희 정부는 그 5개년 계획이란 이름을 가져가서 그 이름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 내용은 바꿨어요. 박정희 정부는 그 토건 사업은 국내 정책이잖아요. 이제 돈을 국내에 돌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건데,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로 간 거죠. 수출 주도. 그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된다.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2년 정도 군정 시기에는 박정희 정부도 이 이승만 정권이 했던 방식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뭐 이렇게 통화개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책을 바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수출 주도형으로 경공업을 일으켜가지고 뭐 가발, 무슨 뭐 신발 뭐 이런 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 발전 노선을 잡았고, 그게 이제 대박이 터져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 작년 정부가 이미 세웠고 박정희는 그냥 그걸 갖다가 베낀 거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근데 물론 작년 정부도 만약에 임기가 한 5년 정도 쭉 길게 갔으면 나중에 그런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모르는 거지. 그거는 실제로 해보지 못했으니까. 야당이 됐으니까. 그리고 야당 되고 나서는 박정희 정권을 계속 비난만 했거든요. 나쁘다고. 그러니까 뭐 그 정권이 그런 노선을 갔을 거라고는 뭐 알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민주당 일기 정권,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민주당 2공화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면 민주당 4기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5기 정부거든요. 5기. 그렇잖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음 정권이 4기입니까? 그 앞에 장면 정부가 있는 거예요. 장면 정부가 1기 정부인 거고 김대중 정부가 2기 정부인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은 장면이 영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와 장면 정부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장면이 김대중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면 정부,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재명이 나오든 이낙연이 나오든 그 다음에 5기 정부. 굳이 말하자면 민주당의 5기 정부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책도 문재인 대표 이게 책도 냈잖아. 그래서 정의당 민주당이 이게 여기 역사가 여기부터라고 책도 냈는데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지. 저는 그래서 4기 정부 운운하는 거는 좀 너무 공부 안 하시고 하는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그렇다고 민주당 일기 이렇게 하는 거 좀 이것도 좀 웃긴다고 봐요. 그냥 대한민국 정부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20대 대통령인 거지. 무슨 민주당만 따져갖고 일기 얘기하는 것도 민주당 지지자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네이밍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민주당 몇 개 정도 굳이 붙일 거면 5기라고 붙이는 게 맞다. 4기가 아니고. 장면 더 부정할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뭐 이 당시 보시면 미얀마 수준의 민주주의였던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미얀마는 그래도 미얀마까지는 아직 안 갔나요? 군부가 튀어나온 건 그 이후니까. 근데 어쨌든 뭐 경찰 그 자유당 정권은 경찰 독재 정권이었고 사실은 경찰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걸 아주 풀리 보여준 게 자유당 정권이었어요. 검찰이 세진 것도 경찰을 견제하려고 한 거였어요. 물론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경찰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걸 보여줬고 지금 보면 검찰권을 제약하면서 경찰이 자꾸 힘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과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수사권도 경찰한테 띄워주고 그다음에 국정원을 약화시켰잖아요.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버리니까 결국 정보 수집 기능이 경찰에만 남았어요. 기무사도 무력화시키고 국정원도 무력화시키고 뭐 청와대 뭐 민정수석실은 뭐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됐고 그럼 누가 남겨요? 그리고 검찰도 지금 이렇게 무력화시켜 버리니까 결국 이 정보 수집 기능은 경찰 정보과만 정보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15만 명인데 경력이. 그래서 이 지금은 사실은 자칫하면 경찰이 굉장히 그 강한 권력 집단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은 사실 검찰의 시니어처럼 약간 이렇게 억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오버하지 않게끔 검찰이 억누르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어찌 보면 검찰을 약화시킴으로써 다시 그 이승만 정권 때 경찰이 나쁜 맘 먹으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심지어 경찰이 장면 후보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야당 암살까지도 왜냐면 경찰은 총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더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하고 경찰을 분산시킨 거지. 경찰을 이제 15만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지역별로 분산시켜서 자치경찰제를 하긴 하는데 과연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2공화국이 시행했던 의원 내각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참한 실패로 9개월 만에 처참한 실패로 끝나서 결국에는 그 후 50년간 의원 내각제 소리도 못 꺼내게 만들었는데 그 사실은 그래서 김종필이 내각제 주장했지만 아무도 이렇게 공감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제를 50년간 해왔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 대선 주자 뭐 윤석열, 뭐 이재명, 홍준표 뭐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저렇게 아주 매운맛 이런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 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또 대화와 타협론자는 국가 수반이 될 수가 없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는 이 의원 내각제라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마침 요즘 정의당에서 의원 내각제를 다시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 그러니까 에게는 의원 내각제가 맞죠.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는 그래도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연정을 되게 좀 가능하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면 사실은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이런 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받아서 더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소감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손혜영 씨부터 다시 음소거 키시고 손혜영 씨도 뭐 소감이나 네. 아니면은 뭐 아까 한민당 친일파 논란이나 뭐 2공화국 뭐 등등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들으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는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구나. 너무 이제 뭐 정당 정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배제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채워가면 제 정치적인 부분들의 입장이나 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되게 도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너무 많은 얘기들 너무 또 심도 있고 많은 담론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제일 포인트 되고 제일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건 한강 백사장 연설 요새가 조금 되게 많이 기억에 나서 사실 그렇게 20만 30만이 지금도 사실은 모일 수
있는데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정도로 자신들의 의견들을 조금 모으고 응집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기자님의 연설대전을 굉장히 응원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생각을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걸 또 열어줘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미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항상 윤 기자님 이렇게 브리핑을 들으면 메모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그 생각의 창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두뇌의 창을 좀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됐건 정의당이 됐건 뭐 야당이 됐건 간에 민주당 사람이 다른 당의 사람하고 소통하면 역적이 되고 밥을 먹으면 탈당을 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당하고 밥 먹으면 네, 탈당해야 돼요? 탈당하고 막 이런 언론 아이고. 플레이들.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같이 정치해서 협치해서 정책 이루려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똑같을 거예요. 국민 잘 살게 하고 싶고 본인들이 올바른 정책 하고 싶어서 투쟁하는 거지. 뭐 얼마나 그렇게 뭐 정치하는 게 알아보니까 의원들이 월급이 적어요. 네, 거의 봉사 수준이에요. 국회의원님들이나 되셔야 먹고 살만 하고요. 그리고 FM대로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화원 보내고 뭐 이런 거 밥도 잘 본인들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정치인을 너무 이렇게 부패 막 이런 쪽으로는 몰고 가는 여론은 옳지 않다. 오히려 우리 같이 지금 주야로 공부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부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제발 좀 많이 이렇게 당선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한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건 제가 이분들은 진짜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꼭 유관순 분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뭐 이런 신익희님 뭐 이런 그 장례식 이런 사진도 나오고 이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모였고 이런 것들이 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접근해도 되게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신익희님이 이렇게 하셨던 연설 중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민주당 선전구호가 폭발적인 국민의 공감을 일으켜서 5월 초에 한강변을 휩쓸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똑같거든요. 국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엎자 막 이런 식의 구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 싸움 그만하시고 좀 정책을 내주는 민주당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정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일단 어카이빙이 잘 돼 있어서 이제 뭐 정우님이나 저처럼 타정당 소속인분도 한국 정치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보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맥락 저희 당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좀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이를테면은 방에까지 들어와 있는 당원분이 한 78분 계세요. 이게 서울시 의회 의원 수랑 되게 비슷한 규모인데, 그리고 상시 출석, 피켓팅이나 선거 전략 강의 같은 거 있을 때는 7명에서 12명 정도가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막내 중에 핵심 당원 비슷하게 좀 활동력 있는 친구도 요새 도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후보를 모든 구에 못 내요. 요새 분위기가 이제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는 동력을 잃기도 했고, 뭐 진보에 대해서 20, 30대 친구들 냉소적이기도 했고 보궐선거처럼. 근데 제가 나선 거고 뭐 저희 성북구에서 지역에 예를 들면은 국힘 쪽에서 되게 생활정치 잘하신 여성분 선생님이 있으시고 민주당에서 2분이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뭐 3명 안에 들려면 1, 2등을 목표로 했을 때 2등, 2.3등 안정권을 해야 내년에 후보를 내요. 근데 제가 약간 도서관이나 다른 그 유권자들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당 어떤 후보가 어떤 성향이신데 재선을 나오시거나 아니면 저랑 되게 존경하는 다른 뭐 미얀마신 동료분이 경선 나오면은 우리는 그쪽은 파도 망한다 막 이런 얘기를 드려요. 이제 뭐 어떤 분이 안 되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3인 선거 보면은 저희 동료랑 제가 존경했던 분이 같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전략을 그렇게 약간 다변화를 하면. 근데 최근에 어느 당명을 듣기 싫다는 당원님이 생기셨어요. 토론 중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죄송한데 그 표를 먹으려고 그래도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밥도 먹지 말라는 게 전 비유적으로 어떤 뜻인지 와닿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되고 그 채팅창에서 혜영님께서 모두의 대한민국사에 대한 부분이 저는 뭐 타정당이라기보다 그리고 민주당을 다 점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예를 들면은 주로 한족의 역사잖아요. 근데 뭐 한족이 80% 인구나 문화적으로 지도했고 묘족 등등이 있다면은 중국사에다가 묘족이라면은 묘족 몇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집권을 갑자기 소리 꺼졌는데요. 김윤정님 뭔가 이게 나요. 튕기신 것 같아요. 네네네. 계속하세요. 저 혜영님의 그 발언이 재밌어서 얘기를 드리던 부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뭐 권위지향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중국을 지금 한족같이 굉장히 많은 정치 포전에 액션을 해오신 정당인데 묘족이 17번에 한 번 집권했으면 묘족 1대 2대를 쓸 수가 있는데 말씀대로 주로 한족인데 중국 사람 별개로 하는 거는 좀 굳이 불필요할 것 같아서 통합에 대한 정서 이전에 좀 다른 효율을 살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기자님께서 내각제의 어떤 다양성 정치 적절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게 최근에 독일 녹색당이 뜨고 있어요. 근데 아직 19%밖에 못 먹었으니까 이번 정록 연맹을 다시 하는데 저는 다음 집권이 뭐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베어복 총리가 이제 메르켈 같은 리더가 돼서 이제 이달고 대선 선언했지 않습니까? 성별을 떠나서 이제 뭐 이달고도 바스크계 사실 스페인계 백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형이 됐을 때 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기후 의제나 좀 바이든 이후에 어떤 벨트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는데, 네, 이런 모임 같은 정당 외 분들하고도 하게 돼서 오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혜정 기자님, 김혜정 기자님도 무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계속 읽고 싶은 책이었는데 혼자 읽기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 기회를 계기로 책을 읽게 돼서 좀 재밌었고요. 저는 책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민주당 1기 정부, 장면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의 최초가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대선에서 나오는 가장 큰 경제라고 해야지, 사회적 복지라고 해야 되지, 기본 소득이 굉장히 하두잖아요. 그럼 다음 5기 정부, 민주당 5기 정부가 많이 들어선다면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의 성과에 대해서는 5기 정부가 들어서면 그게 굉장히 그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텐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좀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항상 이런 정책 관련된 서적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대중연설을 이제 많이 못 본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기자로 활동할 때 마지막으로 봤던 대중연설이 18년 초에 그때 국민의힘 출입할 때 미래통합당 정당대회를 대중연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대중연설이었었는데 지금 나오는 비대면 연설이랑 굉장히 다른 질의 연설이었었고 그런 뭐 분위기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대중 연설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앞으로 정치인이 결국 말로써 하는 직업인 건데 이런 코로나 비대면 여러 채팅 SNS라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통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는 걸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이런 대중 연설을 좀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좀 시대가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되게 좀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한다. 경제 복잡한데 그 딱 이렇게 이걸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한 걸 복잡하게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건 쉽잖아요. 너무 직관적이고 단순한 정책인데 과연 잘 될까? 뭐 그런 우려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정훈님 잠깐 자리 비우셨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네네, 계시면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전 분이 또 기본소득을 얘기하셔서 또. 네. 저도 어제 재래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에 가서 국민지원금을 제가 5인 가구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을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 모두가 모두 납득할 만큼 좋은 정책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대다수의 편에 이로우면 그게 정의인 것 같은 그런 사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 되게 많이 진짜 저는 막 역지사지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정치가 되게 멸절의 대상이 돼 있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 멸절의 대상. 이번에 원내대표 두 분이 이제 연설하신 거 보면서 느꼈는데 정말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아. 이런 식의 이게 이런 거에서부터 너무 이런 게 너무 팽배해서 지금 제가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처럼 서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좀 서로 정말 화합하는 그리고 제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네, 대화, 타협, 반용, 통합, 이거를 좀 어떻게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렇게 지금 연설대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시는 분들의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일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정지웅 변호사님 아까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그 책을 읽으셨는지 하고 읽었다면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그다음에 읽으신 소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책을 잘 못 읽었습니다. 못 읽었고 지금 이제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빠르게 그냥 훑어봤습니다. 훑어봤고 들어와서 이제 그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짧게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그 장면 정부가 제1기 민주당 정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몰랐던 부분, 그 시절에 막 미국에서 엄청난 원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국민 앞에 발표를 하고 이랬구나. 그리고 막 토건 사업을 막 하고 뭐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겠지만 5.16 쿠데타가 없어서 2기, 3기 민주당 정부가 뭐 계속 이어져 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한 3년 정도 비서관 생활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이 조직은 유능한 조직이 아니다. 뭐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약간 딴 당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 대학교 때 그 동아리반 가면 약간 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이제 이 60년사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좀 더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길도 좀 인사이트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심지어 막 그걸 암살 시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발호를 했었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나 이런 다른 정보기관들을 이렇게 다 무력화시키고 경찰 정보에만 이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세계 뭐 10위권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러면 정보기관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경찰도 그러면 나중에 다 이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국가의 정보 기능을 다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는 게 그게 과연 이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옳은 일인가? 물론 국가를 어느 정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의 단초도 오늘 좀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읽지는 못했지만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전에 김지영 씨 새로 들어오셨는데 김지영 씨도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음소거 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전 최병천 부원장님과 미팅하면서 너무 공부하는데 또 식견과 지식을 넓혀주셔가지고 막 감동을 했더니 이 모임에 좀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공부 차원에서 들어오게 되었고 사실 오늘 독서 모임은 정보를 좀 늦게 알아가지고 민주당 60년사 책을 제가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참관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또 제가 또 공부도 하고 앞으로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출입하세요 혹시? 네? 민주당 출입 기자? 예, 저는 정치부 여당 출입하고 있고, 네네. 지금 출입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8월부터 출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책은 구했어요? 책은? 사실 제가 책을 사지는 못했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서점에서 어떤 퇴근하기 조금 전에 좀 훑어보고, 네네.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이거는 뭐 서점에서 사기에는 좀 너무 비싸고 서점에서 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38,000원. 근데 네네. 의원실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실 마을이 돌다 보면 있어요. 아, 그 네. 의원실에 아무도 안 읽는 그냥 꽂아놓은 책으로 있거든. 아, 그러니까 DB용으로. 재선 이상, 그러니까 아, 초선 네네. 말고 재선 이상 의원실 돌다 보면 네네. 그 의원실 어딘가에 이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아, 예. 얘기해가지고 이거 안 보시면 저 좀 빌려가서 봐도 될까요? 하면 다 빌려줄 겁니다. 네네. 그게 좀 네, 민주당 출입기자는 틈틈이 그게 더 좋으니까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감사합니다. 네, 주우리 씨도 음소거 키시고 오늘 들으셨는데 어떤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직 책을 안 읽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참석을 안 하면은 그 책을 영원히 읽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비록 책을 안 읽었지만 읽을 예정이라 실은 들어와서 수업을 들었던 거고요. 스터디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냥 제 얘기 조금만 간단하게 잠깐 하면요. 저는 원래 정치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랑은 관련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접수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져 계시는 민원인 분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매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드리자면은 진짜 하루 팔아서 하루 사시는 정말 힘든 어르신이었는데 이게 폐지 같은 거를 모으시는 뭐 그런 거 하시는 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폐지 값이 좀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분 주머니에는 옛날이랑 별 차이가 없지만 10만 원인가 올랐어요. 전 연도 다 합해서. 근데 그분은 이제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제가 마장동에 그때 살고 있어가지고 축산물 시장에서 좀 거상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기준이 6억 미만까지는 소상공인으로 쳐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게 5억 8천 얼마였는데 1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타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사시는 데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였거든요. 저희 집보다 훨씬 비싼. 그런데 그런 분은 타시는데 진짜 하루 살아 하루 근근히 사시는 분은 못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기본소득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그래서 실은 기본소득에 좀 관심이 있었고 이 기본소득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다 AI 시대로 가 있고 디지털화 시대로 가 있는데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인프라 자체가 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든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이 정말 최소한의 복지 사각지대를
지금 맞이할 때 그 해결을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게 돼야 되는구나라고 그때 구청 다니면서 느꼈다가 그럼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아 그럼 내가 기왕 이렇게 생각한 거 내가 좀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고 그러다가 아 이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걸 하는구나 근데 특정 지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하여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민주당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업 되게 좋았는데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게 이게 저희끼리 그냥 스터디로 끝나는 거는 되게 아쉬운 것 같고 당에서 뭐 특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거 수업료를 내도 저는 아까 보미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료를 내는 것도 저도 적극 찬성이거든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료를 내서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오늘 솔직히 한 시간으로는 물론 제가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한 시간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짧고 제가 주절주절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간 요점은 좀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요번에 이걸로 끝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아니지. 이게 좀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다음 한송현 씨도 음소거 키시고 네,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아이 밥을 주면서 듣고 있어가지고 얼굴을 좀 오픈 안 할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일단 뭐 알아듣는 것도 있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었는데 제일 남는 거는 그 농지개혁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그게 또 아시아에 셌었던 사례 중에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했다 이런 거 이게 사실 뭐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역사 공부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게 되게 좋은 정책이 됐었다는 거 그것만 오늘 하나 건졌어도 저는 왕건을 건졌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까 뭐 의원내각제 하는데 몰라갖고 막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웬만한 대학원 수업을 능가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서 좀 좋았고 그리고 저도 그 유료화에 대해서는 되게 찬성을 하는데 근데 그걸 유료화라는 유료 뜻이 안 해. 무슨 유료화야. 왜냐면 이렇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야 사람들이 좀 더 저도 이렇게 약간 일단 들어보고 가치를 높이는데 약간 섞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래서 좀 저한테 유익한 것 같아요. 좀 더 알아들으려면 일단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저 진짜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이렇게 알아갖고 왔는데 제 운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스터디는 2주 뒤에 9월 25일이 되겠네요. 2주 뒤 토요일이면 추석 지나고 일정 한번 봐주세요. 네, 9월 25일 토요일 오전에 하는 걸로 하고 그 커리는 이번엔 오늘 1장까지 다룬 거거든요. 이 책이 총 800페이지 정도 분량이고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1장 다룬 거예요. 1장. 그래서 다음에는 2장 그 파괴된 헌정을 되찾으려는 민주당의 투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1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신하기 전까지 3공화국 시기. 그러니까 1장이 1, 2공화국이라면 2장은 3공화국 시기를 다루는 한 10년 정도 되겠네요. 역사적으로는. 그 시기를 다룰 테니까 이거 너무 빨리 나가면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읽으신 진도 보니까 200페이지씩 나가면은 못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량을 줄여가지고 한 챕터씩만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2주 뒤에 2장까지 다 읽고 모여서 또 오늘처럼 소감 나누고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고생하셨고요.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 테니까 잠깐 비디오 좀 켜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뭐 안 되시면 무리하실 건 없고 자,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봬요. 고생 빠이빠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시간.